차기 수장으로 거론되던 하심 사피에딘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고 하레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매체가 현지 시각 8일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에서 우리는 헤즈볼라의 역량을 약화시켰고 나스랄라의 후계자와 그 후계자의 후계자를 포함한 수천 명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비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등 전국이 20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오르면서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흘이라는 말을 두고 3일이냐 4일이냐 논쟁을 하고요. 시발점이라고 했더니 왜 욕을 하느냐고 하고 두발 단정이라고 했더니 두 다리를 모았다는 등 문해력과 관련된 지적이 참 많이도 나옵니다. 그런데 단어의 뜻만 안다고 해서 문해력이 높은 건 아닐 겁니다.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깊게 사고하는 힘도 의미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경제와 투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상적인 가격 변동만 보고 쏟아지는 뉴스만 들을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읽고 이해하고 고찰하는 단계까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말에 흔들리고 변동성에 휩쓸리면서 중심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파생 상품을 계약하면서 금융사 직원이 읊어주는 대로 끄덕이고 밑줄 친 곳에 사인만 하면 된다는 말에 빠르게 서명을 하고 맙니다. 그냥 단어 몇 개 이해하지 못한 것 치고는 그 대가가 너무 클 수 있죠. 교육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맹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생활과 관련해서는 금융문맹이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앨런 그린스판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문해력과 함께 금융 이해력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10월 9일 수요일 한글날, 누군가에게는 기쁜 휴일, 누군가에게는 오늘도 출근하는 날, 생방송으로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경제상식 퀴즈도 내드려야죠. 경제상식 퀴즈 좀 많이들 맞히셔야 될 텐데 아마 여러분이 최근에 좀 가본 적이 좀 오래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럿이 함께하는 회식, 또 아예 늦은 시간까지 함께하는 이런 행사들 많지 않은데요. 국세청 자료를 보면요. 전국 2016년 기준으로 이 업장이 3만 5천 개였는데요. 올해는 2만 4천 개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이제 2차, 3차의 대명사가 이곳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곡 뽑고 탬버린도 치고 춤도 추고 흥겹게 늦은 시간까지 노는 곳. 저도 진짜 옛날에는 술도 잘 못하면서 새벽 막 2, 3시까지 막 2차, 3차 막 불려다니고 못하는 한 곡 뽑아야 되고 그런 곳이었는데 술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당분간은 참 회복하기 쉽지 않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이제 500원짜리 넣는 코인 이곳도 많고요. 그냥 혼자 부스 안에 들어가서 한 곡 부르고 나오는 곳도 많죠. 마지막 곡으로 말달리자를 불렀는데 사장님이 20분 서비스 넣어주시면 조금 이제 민망했다. 그런 기억도 있고요. 이곡과 관련된 추억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애창곡 혹은 이곡과 관련된 추억도 문자에 많이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 어플리케이션 열려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방송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강영현 기자가 선정한 경제 뉴스 어떤 겁니까? 네, 우리나라가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 50대 이상 복지시설의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그 노인을 돌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상경 기자는요? 네, 지금 전기차 수요 둔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여파로 국내 배터리 업계가 3분기에도 좀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드는 분위기 먼저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중국 정부가 추가로 경제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 자본들이 지금 쏠리는 가운데서 또 시장 반응이 이거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데 하면서 좀 시큰둥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이게 WGBI 세계 국채 지수죠. 우리나라가 드디어 편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먼저 이 세계 국채 지수, 그러니까 WGBI가 뭔가 하면은 네. 블룸버그 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제 지수 그리고 JP 모간의 신흥국 국채 지수와 함께 세계 3대 채권 지수로 꼽히는 지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이런 주요 24개국의 국채가 편입되어 있는데요. 연기금을 비롯해서 이제 초우량 전 세계 투자자들이 운용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수입니다. 그동안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세계 10대 국가 중에서 이 지수에 편입되지 않았던 나라는 한국과 인도뿐이었는데 이번에 한국이 편입이 된 겁니다. 그러기 벌써 이게 몇 수입니까? 3수입니까? 4수입니까? 되게 오래 걸렸죠? 드디어 이번엔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스톡 익스체인지 FTSE가 러셀은 채권국가 분류 반기별 리뷰 결과에서 이제 한국을 2025년 11월부터 세계 국채 지수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1월부터 공식적으로.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장 규모 그리고 국가 신용 등급 시장 접근성 수준 등을 고려해서 세계 국제지수 편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은 그동안 시장 접근성 수준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분류가 되지 못했었는데 이번 검토 결과에 한국의 시장 접근성 수준이 1단계에서 2단계로 재분류됐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22년 9월 편입 직전인 관찰 대상국에 지정된 후에 네 번째 도전, 그러니까 4수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4수 만에 드디어 합격했다. 자, 세계 국제 지수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 우리나라에 뭐가 좋은 거냐 이것도 따져봐야죠. 네, 이 세계 국채 지수의 자금 규모가 약 2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약 3,370조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업계에서는 이제 한국 비중이 2.3에서 2.4% 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 580억에서 7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이 국내 채권 시장에 유입되는 건데 우리 돈으로 약 94조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저평가를 받던 또 국채 가치가 올라가면서 시장 선진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늘어나는 재정 지출로 국채 발행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신규 자금이 투입되면은 재정 운용에도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세계 국채 지수에 포함된 주요 신흥국 국채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10년 사이에 10%포인트로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채 이자 비용 절감도 기대가 되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 매수를 함에 따라서 채권 금리가 인하되면은 이제 연간 1조 원 안팎의 국채 이자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만 실제 자금 투입 같은 경우에는 편입 이후에 18개월 또는 24개월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 또 국채뿐만 아니라 회사채 등과 같은 이제 시장에서도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이제 신용 등급 AAA급 이제 최후 우량물인 국채 가격이 오르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아지는 이제 회사채 등으로도 이제 투자를 우회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돈도 들어올 수 있고 이왕 발행하는 국채도 금리를 좀 낮게 줘도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정도 좀 아낄 수 있고 회사채 등으로 또 투자도 넓어질 수도 있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최근에 좀 이제 쉽지 않은데 네. 일단은 가장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그 네. 실적들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이 K 배터리 뭐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네. LG 에솔 뭐 여기 지금 잠정 실적이 지금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올해 3분기 매출이 지난해 비해서 급감한 모습인데요. 3분기 매출 지금 잠정적으로 6조 8,77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48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해 보면 매출은 16.4%, 영업이익은 38.7% 급감한 액수입니다. 다만 이게 뭐 2분기하고 비교를 조금 해보면 이 소폭 반등하는 뭐 그림이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매출, 영업이익이 약 10%, 130% 증가를 하면서 비교적 선방했다라고 분석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의존도를 좀 낮춰가면서 자체적인 경쟁력은 좀 높여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지금 뭐 이 말씀드렸던 이 IRA, 그러니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이 첨단 제조 뭐 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과 같은 기업이 지금 미국 현지에서 친환경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되면 해당 기업들에게 좀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제도에 따라서 지금 공제되는 액수가 4,660억 원인데 이걸 제외를 하고 봤다라고 하면 올해 이 지금 3분기에 영업 손실 177억 원을 본 셈입니다. 결국 이제 마이너스가 좀 난 상태이고요. 네. 그 미국에서 준 세제 혜택 빼면은 마이너스 적자였다. 네. 다른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 SDI 그리고 SK온도 지금 3분기에 좀 저조한 실적을 낼 전망입니다. 네. 최근 1개월 내에 보고서를 낸 이 증권사들 실적 추정치들을 좀 살펴보면요, 뭐 아무래도 이 삼성 SDI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한 75%가량 줄어들 것이다라고 추정이 좀 많이 됐고요. 특히나 이 수익성이 좀 높았던 소형 전지 부분에서 고객사들의 좀 생산량들이 줄어들면서 출하량이 줄고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좀 됐습니다. 이게 노트북 모니터 액정이나 뭐 입체 영화 안경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편광 필름 사업부가 이제 매각이 됐는데 이것에 따른 이 중단 이것에 따른 좀 영업 손실도 3분기 실적부터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 앞서서 이제 삼성 SDI가 실제로 이 편광 필름 사업을 1조 원 정도의 중국 기업들에게 양도한다고 공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3분기 실적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범 이래 지금 11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계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SK온인데요. 거의 3년 가까이. 네, 그래서 이번 분기에도 사실은 좀 눈에 띄는 뭐 반등 요소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 상태고요. 실제로 또 2분기에 공장 가동률이 좀 하락을 하고 또 헝가리 신규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이게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으로 조금 뭐 영업 손실 4,60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분기 최대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좀 희망 퇴직, 뭐 자기 개발, 뭐 무급 휴직 이런 것들을 단행한다는 소식들도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 정체 위기를 조금 어떻게 지금 기업들이 버텨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 SDI랑 SK온이 공식적인 실적을 발표하면 그때 한번 더 봐야겠네요. 네. 그 유럽 쪽 배터리 업체들은 이제 막 파산 신청을 한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여긴 또 빠르게 또 성장을 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 전기차 수요가 이제 뭐 조금 지금 정체돼 있다. 우리가 한글날에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캐즘이라고 저희가 보통 기사로 많이 정리를 하는데 이게 뭐 지질 구조상 뭐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단층 현상이 일어난 것들인데 사실 이게 이제 좀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면 시장이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어느 지점에서 수요 정체가 좀 일어나는 상황인데 수요 정체 현상. 수요 정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그 전 세계적인 조금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전기차 화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셨던 이 중국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CATL과 비아디의 합산 점유율이 지금 53.5%, 지난해보다 그러니까 한 2%포인트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이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3.5%포인트 하락한 21%로 좀 떨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 브랜드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어떤 전기차
수요는 정체인데 중국 브랜드를 좀 중심으로는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 지금 중국에서만 조금 판매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중국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수요를 견인해가는 그런 느낌들을 좀 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좀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감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에서는 또 최근에 경기 부양책 나와서 앞으로 또 전기차 판매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또 봐야겠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주가가 좀 크게 반등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주 초반에도 그렇고 수요가 좀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좀 네. 지켜봐야겠어요.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일이 늘고 있다고요? 네, 통계청이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지역별 특성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느 직종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어느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지 볼 수 있는데 네. 특히 이번에 눈에 띄는 게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상황이 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취업자 증가폭이 가장 큰 산업이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이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노인복지관, 방문요양기관 등과 같은 이제 노인 서비스 기관이 포함이 되거든요. 이와 함께 뭐 놀이방, 직장 보육시설도 포함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50세 이상의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가 13만 4천 명이 늘어나면서 전체의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돌봄을 받는 사람 그리고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 모두 고령층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30세에서 49세까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 수가 지난해 상반기랑 비교했을 때 16,000명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굉장히 대조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컸던 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리고 보관 및 창고업 등이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당일 배송이 확산하면서 물류 창고에서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서 보관 및 창고업 취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앞에서도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재취업 쪽으로 이런 쪽 복지 쪽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격증도 많이들 준비하시고요. 반대로 좀 안 좋았던 곳도 챙겨볼까요? 취업자가 줄어든 업종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건설업 불황으로 해서 올해 상반기 전체 취업자 가운데 건설업 관련 종사자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62만 명이었는데 약 8만 명가량이 줄어들어서 54만여 명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에 감소폭은 역대 최대이고 또 취업자 규모는 역대 최소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건설업 불황으로 이제 이사도 줄면서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 장비 소매업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 취업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건물안전, 소방방재 등과 같은 전문직별 공사업 취업자는 7만 2천 명 증가를 했는데 통계청은 이것이 이제 지난해 건설안전 문제가 대두된 이후로 늘어난 관련 취업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일단 이제 현장직도 외국인 근로자랑 또 경쟁을 하시더라고요. 이 줄어드는 일자리도 외국인 근로자랑 또 경쟁을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이고요.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하나 더 들어볼까요?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연달아서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도 또 하나 내놨어요. 네, 그 지난해 중국 인민은행이 이 정책금리 인하나 뭐 유동성을 공급을 하겠다 이런 네. 방안들을 쭉 내놨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중앙 정부에서 연내 38조 원대 재정을 지출하겠다 이런 계획을 또 꺼냈습니다. 지금 인민은행이 지난달부터 지급 준비율 뭐 0.5% 포인트 인하 그리고 정책금리인 이 역환매 조건부 채권, 뭐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인하, 뭐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같은 이런 되게 다양한 유동성 조치들을 쭉 실시를 좀 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완화적인 어떤 통화 정책 이후에 적극적인 어떤 재정 정책에 대한 조금 뭐 요구들이 좀 높아진 상태였고,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어떤 지출 방안을 쭉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중국 정부가 불안정한 경제 환경에 대비해서 증량 정책, 그러니까 확장적인 재정 금융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거시경제 정책의 역순화 조정을 좀 강화를 하고 소비 투자 촉진을 통해서 내수를 확대하고 기업 경영 환경을 좀 최적화하겠다. 부동산 시장 종합 정책 수단을 좀 강구를 하겠다. 자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했고요. 이게 액수가 결국 또 많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투자 측면에서는 내년에 이 1,000억 위안의 이 중앙 예산 투자 계획 그리고 1,000억 위안의
건설 프로젝트 목록을 미리 발표를 해서 사전에 집행하는 것들을 조금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2천억 위안에 달하는 이게 한 38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규모의 투자를 미리 좀 단행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 쪽을 좀 회복을 시키고 경기 진작을 유도하겠다. 이런 조치들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 측면에서는 이 국경절 전에 이 빈곤층에 대해서 일회성 생활수당을 이미 지급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나 여러 가지 그 관련 정책들을 강화를 해 나가면서요,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좀 밝혔고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상업용 주택 건설 통제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고 기존의 주담대 이자율 인하 등의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 조치를 실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일련의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결국은 연간 한 5% 안팎의 성장률 이게 지금 목표인데 이 목표를 달성을 하겠다라고 지금 의지를 좀 드러냈고요. 어저께 이제 중국 증시가 거의 일주일 동안의 국경절 연휴 이후에 네. 증시 개장을 했잖아요. 와, 근데 엄청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은 이제 이 발표가 시장의 반응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부양책을 더 내놔라라고 거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시장이 좀 증시가 좀 급락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되면 이 기대감에 증시가 좀 상승세를 탈 것이다. 사실 이제 인민은행에서 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부양책을 유동성 공급 방안을 내놨을 때는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고 실제로 네. 중국으로 조금 자본들이 쏠려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도 좀 나타났거든요. 이 전반적인 경향성 자체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갑자기 부양책을 발표하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친다. 좀 더 센 걸 내놔라라는 식으로 조금 대응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세부 사항을 제가 이제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좀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 게 이게 세부 사항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는 좀 실망감들로 좀 이어진 상태고요. 중국이 또 더 큰 부양책을 내놓는 것들은 조금 정부가 좀 꺼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그널도 좀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보다 더 큰 걸 내놓기에는 중국 정부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니냐,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들이 나오면서 그것들이 조금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중국 본토 증시는 비롯해서 홍콩 증시까지도 계속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네, 그래도 지금 전반적으로는 중국 증시가 어쨌든 인민은행 발표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는 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어떤 부양책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운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두 가지 맥락을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는 홍콩 항생지수가 9.4% 폭락을 네. 했었거든요. 약간 이제 실망을 한 거죠. 그런데 시계를 되돌려서 보면 항생지수가 17,000에서 거의 한 23,000포인트까지 네. 얼마입니까? 한 20-30% 확 올라갔죠. 그 2주 만에 증시가 20-30% 확 급등했다가 이제 빠진 측면이니까 좀 변동성도 커진 것 같고 항상 시장에서는 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까? 네. 기대치가 또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수록 제일 위험한 건 그만큼 기대치가 높아진다라는 거. 네. 사실 그게 또 위험한 측면이기도 하죠.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휴일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장소죠. 노래를 부르는 장소. 그러니까 사실 이 창업이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랬죠. 특별한 기술이나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 창업 업종으로 꼽았었는데 이제는 그 수가 많이도 줄고 있습니다. 아예 사장님이 없는 무인, 또 코인만 넣고 부르는 코인 이곳이 더 많아지고 있죠. 회식보다는 이제 혼자서 즐기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고요.
또 OTT, 게임 등 다른 여가 활동이 또 많아진 것도 하나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서 진짜 이곳에 가본 지 정말 오래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이선의님께서는 사촌 동생이 이곳을 하는데요. 오픈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꿋꿋하게 잘 버텨준 사촌 동생에게 잘 될 거라고 힘내라고 응원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힘은 이렇게 내야 되는데 신승원님 여기 가면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을 음이 안 올라가도 술김에 소리만 냅다 지르셨다고. 대부분 이런 곡이 이제 예약 그 번호에 딱 뜨면은 누구야? 누가 예약한 거야?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쳐다보게 되는데 자신감 있으시면 하면 되죠. 0018님 예전에 많이 갔었죠. 100점 나오면 화면에 10,000원짜리 붙여놓고 최고 5만 원까지도 붙여놔봤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놀았죠. 해서 점수 가장 높게 나오는 사람한테 그 10,000원짜리 5만 원짜리 이제 가져가라고. 대부분 이제 부장님들이 약간 이제 관리자 혹은 임원분들이 이제 그렇게도 많이 하셨죠. 진짜 추억 속의 시절입니다. 추억 속의 시절. 2333님은 이때는 이제 가요방이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여친 앞에서 분위기를 잡다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는데 삑사리 음정 이탈해서 당황했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왠지 더 잘하려고 했다가 실수를 하면 이제 등에 땀이 흐르죠. 더 잘 보여야 됐었던 그런 시절들. 이것과 관련된 추억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보미님하고 최희진님을 비롯해서 저의 애창곡을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네요. 저는 버스커 노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음이 높질 않아요. 그게 제일 좋은 노래입니다. 음이 높지 않으면 그게 명곡입니다. 자, 상식을 뒤집어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인터넷 채팅할 때 혹은 댓글 또 이메일 또 문자 메시지 톡 보낼 때 이모티콘 많이들 활용하시죠. 아무래도 오늘 또 이제 한글날인데 국립국어원에서는 그림말이라고 순화해서 쓰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조금 이제 어색하긴 합니다. 일단 이 그림말 감정을 담은 그림 조각 같은 이 이모티콘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기에도 또 편견이 숨어져 있다고 하네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교수님도 이모티콘 이런 거 많이 쓰세요? 전 거의 잘 안 쓰거든요. 안 쓰세요? 예. 보기랑 다르게. 혹시 MBTI가 T예요, F예요? T인데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원래 T들은 좀 약간 안 쓴다는 그런. 약간 이제 인지적인 걸 더 이제 중요하고 F들은 이제 감성적인 걸 중시하다 보니까. 저는 F다 보니까 이모티콘 많이 쓰거든요. 그렇군요. 일단 여기 어떤 편견이 숨어져 있는지 한번 챙겨봅시다. 그 업무적으로 이걸 회사에서도 많이 쓸까요, 사람들이? 온라인 영어 과외 플랫폼 프레플리가 지난 8월 한국인의 직장 내 이모티콘 사용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조사는 베이비붐 세대부터 G세대까지 굉장히 넓게 국내 직장인 1,1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이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약 60%가 근무 중에 이모티콘을 사용한대요. 그리고 또한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이모티콘을 자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대상으로는 역시나 동료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약 90%였고요. 동료에게 역시 그렇죠. 그 뒤가 저는 약간 좀 의외였는데 32%의 응답자가 고객이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이 상사가 30%, 맨 마지막이 역시나 대표님 24%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상하듯이 대표님한테 보내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이모티콘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직장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1위가 감정 혹은 표정을 시각화하기 위해서가 58%, 2위가 이모티콘이 글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가 40%, 그리고 5위가 이모티콘을 사용해 내가 말하는 것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1위, 2위, 5위는 비대면 소통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을 바탕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쓴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이게 참 논쟁이 있는데 윗사람이 뭐 시켰을 때 그냥 아랫사람이 네 한 글자 보내면 그렇죠.
뭔가 애가 왜 이러지 나한테? 그 사람은 이제 또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모티콘, 그림말 이런 거 이제 쓰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직장에서 많이 쓰는 이모티콘은 뭐가 있을까요? 역시나 진짜 대한민국 직장인의 필수 이모티콘은 엄지척이었는데요. 엄지척 최고. 그렇죠. 따봉. 무언가를 이제 동의하거나 뭐 누가 이야기 딱 올려놓으면은 확인했다 뭐 여러 가지 의미의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쓰잖아요. 엄지척을 보고 얘가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지척은 사실 이제 오해 발생 여지가 굉장히 적으면서도 누구나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좋은 의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이제 기분이나 어떤 조금 위치를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그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또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들, 젊은 세대들, Z세대들이 이모티콘을 더 많이 쓸 것 같은데 이것도 편견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자료에 의하면 직장에서 이모티콘 사용하는 이유의 3위가 동료 또는 상사에 이제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가까워지기 위해서가 4위로 26%였는데요. G세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답변을 선택한 비율이 28%와 15%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료나 상사 관계 형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제 반대로 이제 이모티콘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약 40%의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묻자 절반 정도가 이모티콘을 이제 공식적인 소통 방식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랬고요. 이 중 절반 이상의 G세대는 신중하지 않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모티콘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모티콘을 G세대가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G세대들은 이거 많이 쓰면은 좀 가벼워 보이거나 사람이 좀 그래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경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젊은 세대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윗사람들한테 잘못 보일까 봐 그런 것도 좀 걱정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직장에서 이 이모티콘을 쓸 때 주의할 점들도 좀 알려주세요. 예, 그 미국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네. 타인의 이모티콘 사용 의미를 몰라서 당황한 적이 있다고 한 사람이 78%.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이거 무슨 뜻이야? 이런 그 거였죠. 이모티콘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3명 중 1명은 이모티콘의 해석을 잘못해서 굉장히 불쾌했다. 이거 받고 얘가 뭐 나한테 뭐 기분 나빴나? 뭐 이런 생각한 거죠.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응답자들이 이모티콘과 관련돼서 직장에서 뭐 일화 같은 걸 수집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동료가 보낸 이모티콘의 의미를 몰라서 가서 물어봤다. 잘못된 이모티콘을 보내서 오해를 받았다. 친구한테 그러니까 동료한테 보낼 걸 상사한테 보내고 상사가 야 이거 뭐야 이랬던 경우가 있다. 그리고 가장 재밌었던 거는 저도 약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더니 상대가 얘가 나를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모티콘이란 게 약간 좀 선택의 범위도 넓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엄지척 빼고 나머지는 뭐 딱 봤을 때 하트 하면은 일반적으로 요즘에 하트가 대부분 이게 좋은 의미지만 또 약간 구세 저 같은 40, 50대는 하트를 보내면 뭔가 사랑, 뭐 연인, 뭐 이런 이성적인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성한테 보낼 때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그 글 밑에다가 하트를 찍을 때도 그게 이성이라면 저는 안 합니다. 저도 안 해요. 그냥 엄지척을 보내지. 그래서 동성한테 남자들한테는 하트를 오히려 보내고.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신경이 쓰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엄지척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엄지척을 더 많이 쓰는 그러니까요. 또 왜 물결무늬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거. 네. 이런 식으로 물결무늬 붙이고 또 눈웃음 같은 거 붙이는데 이게 좀 나이 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쓴다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편견인가요? 이게 관련돼가 사실 제가 2015년, 16년부터 쭉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뭐 물결무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말주임표를 많이 쓰고 이상한 눈웃음 표시를 하고 점점점. 그럼 어른들은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이런 글을 또 본 거예요. 그 사실 오늘 주제도 이런 글을 보고 올린 건데요. 제가 온라인상에서 보면은 그 물결이나 온점, 뭐 웃음 표시 이런 건 이제 중장년층 화법이다. 약간 노년층 화법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보면은 언론 보도나 이런 거에 관련된 기사 꽤 있는데요. 이제 중년의 경우 웃음보나 물결들 이런 문장 부호를 갖고 가는 이유는 그런 게 없으면 너무 사무적이거나 냉정해 보일까 봐 그렇죠. 상대방의 배려, 친절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같은 경우에 선배 직장인 같은 경우에도 신입이나 후배일 때는 아무래도 지시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는 넵 하고 느낌표 하나 뭐 이 정도 하면 됐는데 이제 직급이 올라가 선배가 되면 뭘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시키거나 부탁할 때 너무 사무적으로 하면 너무 강압적이거나 좀 기분이 안 좋을까 봐 유한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물결 표시나 웃음 표시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과연 중년층이나 직장 내 선배들이 왜 이렇게 이모티콘을 자주 쓸까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또 이제 두 가지 분석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중년들, 저 같은 한 40대
제가 처음에 인터넷을 봤을 때는 90년대 봤거든요. 그때는 이모티콘이 아예 없고 네. 물결 문의나 문장 부호로 제 감정을 표현했거든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그 문자 메시지 맞습니다. 중심으로 보내던 시절에. 맞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보면 인터넷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 투지폰으로 이제 처음에 이동통신 세상에 접했는데 우리 그때 투지폰 보면 이모티콘 없었거든요. 다 그렇죠. 문장 보호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노년층의 화법, 뭐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 세대가 썼던 어떤 그 기기나 메신저의 특성상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나이가 들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세대의 경험이 아마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대의 경험. 그래서 또 이제 관계도 더 신경을 쓰는 거고요. 근데 2030 세대도 이런 문장 보호를 꽤 쓴다고 예전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좀 약간 놀랐는데요. 저도 이제 박선우 계명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연구팀이 2015년에 네. SNS 모바일 텍스트의 언어학적 양상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 내용은 뭐냐? 페이스북 이용자 중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 각 100명씩을 뽑아가지고 400명의 댓글을 좀 분석한 거예요. 근데 연구 결과가 우리 생각 사뭇 달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40대 이상이 가장 문장 보호를 많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텍스트상 문장 보호 개수는 30대가 2.67개로 가장 많았고요. 심지어 2위도 20대였어요. 20대가 1.91개, 40대는 그 다음으로 1.83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제 20, 30대가 많이 쓰는 이유로는 이제 20, 30대는 딱 사회에 나갔을 때 이제 선배로 30, 40대, 40, 50대를 만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쓰다 보니까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상호작용 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말줄임표 같은 이제 문장 보호가 정확하게 말을 완성할 필요 없이 점점점 하면 이제 대략 문장의 표현이 딱 이해가 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것보다 물결 보호를 하고 웃음 표시를 하면 뭔가 상냥하고 뭔가 친절한 느낌도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됐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또 요즘에는 이모티콘 말고 또 이모지라고 맞습니다. 해서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이미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져요. 뭐 캐릭터들도 담겨 있고 뭐 곰돌이 아니면 뭐 이제 놀란 표정, 눈물 흘리는 뭐 모습, 하트 뿅뿅. 하트 뿅뿅. 혹시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만 유행을 하는 건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거 관련돼서도 굉장히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가 크리에이티브의 미래 글로벌 이모지 트렌드 보고서를 2021년, 22년 이렇게 두 번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 조사는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 7개 국가에서 이모지 사용자 10,000명을 조사해서 네. 만든 겁니다. 이 조사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모지 사용 굉장히 적극적인 걸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단어를 이모지로 대체하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인 응답자는 전 세계 평균치가 68%였거든요. 근데 그보다 훨씬 높은 76%, 10명 중에 7명 이상이죠. 8명. 이 그렇다고 답했고 한국인 응답자의 93%는 이모지를 사용할 때 대화 상대에 대해서 공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쓴 것보다 쓴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에 반해서 글로벌 사용자는 88% 정도만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훨씬 높죠. 그래서 이모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정서적 교류와 공감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이런 이유가 이제 한글이라는 게 이제 상황이나 맥락을 같이 봐야 되잖아요. 복합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야 내가 밥 한 개 살게 이러면 실제로 밥 한번 먹자는 얘기를 쓰는데 야 네가 나한테 너무 고마워서 내가 한번 뭘 고마움의 표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모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게 좀 적다 보니까 이모지를 많이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이모지를 더 많이 쓴다. 관계주의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정서적인 것도 되게 또 중시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같네요. 조금 전에 권윤희 님이 중3 아들이 오늘 생일이라고 늘 성실하고 배려심 깊은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한다 꼭 전해주세요라고 보내주시면서 웃음 표시. 센스가 있으시네요. 이것 때문에 제가 또 읽어드렸는데 이런 게 이제 사람에게 나의 마음도 같이 전달하는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기업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 잘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모지가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순기능을 발휘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사 아까 말한 이 조사에 의하면
국내 이모지 사용자의 약 10명 중 7명은 본인의 성과 맞는 이모지를 보는 브랜드를 보면 호감을 느꼈대요.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때도 그런 포스트를 보면 반응할 가능성이 한 64%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인 중에 한 10명 중에 7명 이상은 이모지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고요. 근데 글로벌적으로는 절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모지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인기의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듯이 텍스트로 전달할 수 없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모지가 굉장히 많은 쓰임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산업도 커지잖아요. 그 메신저 속에 있었던 이모지 캐릭터들을 전문적으로 파는 상점들도 생겨나고 있고 뭐 맞습니다. 인형이며 뭐며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고 젊은 세대들도 엄청 좋아하고 이게 본인의 성향과 맞는 이모지가 어디 가게에서나 이렇게 보이면 그걸 선택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훨씬 거예요. 높죠. 다양한 이모지 것도 또 활용하는 방법 자영업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편입 직전 단계인 관찰 대상국 지위에 오른 후 2년 만입니다. 폭염이 계속됐던 지난달 냉방용 전기 수요 증가로 국내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9월 중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가정의 9월분 전기요금 부담은 예년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최근 서울 집값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위기 고조로 한 주 새 급등세를 지속했던 국제유가가 4% 넘게 급락했습니다. 중동 지역 확전 우려가 완화된 것이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요즘 특히 젊은 세대랑 좀 언어가 말이 잘 안 통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줄임말 때문입니다. 줄임말 그리고 또 신조어. 물론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젊었을 때도 신조어가 있었겠습니다만 요즘 Z세대들은 어떠한지 특히 한글날을 맞아서 재미있게 젊은 세대들의 언어 습관을 한번 배워보시죠. 대학내일 20대 영소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줄임말 많이 쓰세요, 센터장님? 네, 저도 이제 줄임말을 쓰긴 하는데 옛날 줄임말들 많이 쓰고 옛날 있습니다. 줄임말. 나이가 어릴수록 신조어를 더 많이 쓰는 걸까요? 어때요? 실제로 그 온라인 언어 학습 플랫폼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한국인 이제 1,567명 그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소위 말하는 MZ 세대 85%가 신조어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 라고 이제 답을 할 정도라서 뭐 절반 가까이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빠르게 소통하고 사람들에게 어울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이제 젊은 분들일수록 신조어를 많이 쓰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소통, 그렇죠. 은어 같은 걸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네. 요즘은 특히 이제 줄임말을 많이 써요. 아, 그렇죠. 왜 이렇게 말을 다 줄여서 쓰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조사할 때 한 대학생이 이렇게 줄여서 말하면 이산화탄소가 좀 덜 나오니까 이거 친환경 대화법 아니냐라고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네,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쇼폼 콘텐츠나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이 좀 짧아지고 직관화되다 보니까 어떤 이런 시대의 반증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이제 별걸 다 줄인다라고 해서 별다줄 뭐 이런 말들 이제 줄여서 부르기도 했는데 줄임말을 지적하면서 그것도 줄이는. 네. 근데 이제 이 말도 사실은 철진한 줄임말이 좀 됐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줄임말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세대를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 이제 지난 시간에 생년에 맞춘 와인 빈티지를 줄여서 생빈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좀 지났긴 하지만 뮤지컬이나 야구 티켓 같은 게 좀 구하기 힘든 요즘 현상을 두고 이미 선택된 좌석이다라고 하는 걸 줄임말로 이선좌라는 말을 쓰는 것도 요즘 줄임말의 한 형태입니다. 와, 처음 들어봤네요, 이거는. 아, 그래요? 이선좌. 네, 선택을 했는데 이미 누가 결제하거나 선택한 좌석인 거죠. 신기합니다. 네. 사실 이게 예전에 개그 소재로도 많이 또 활용이 됐었고 맞습니다. 언어 유희, 말장난할 때도 많이 활용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만화 영화인 그 티니핑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어린이 그 아동 관람객들이 굿즈를 계속 사달라고 이게 졸라대서
부모님들이 이제 파산핑, 등골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맞아요.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요게 또 조금 희화화돼서 Z세대에겐 대표적으로 땡땡핑이라는 활용한 말이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없으면 나 파산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출근하고 있으면 나 출근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최근에 한 야구 예능에서는 이 젊은 친구가 벤치에 앉아 있는 후보인 자기를 좀 빗대가지고 나는 벤치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벤치핑. 네. 또 한편으로는 땡땡적 사고라고 해서 뭐 예. 가령 그 아이돌 스타인 장원영 씨가 이야기했던 긍정적 사고를 이야기하는 원형적 사고라든지 아니면 무모하게 다 먹으려고 막 도전하는 그 펠리컨의 행동에 빗대가지고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들을 펠리컨적 사고라고 이제 부르기도 한다라거나 하는 것도 말장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갖다 붙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떨 맞습니다. 때는 이제 핑에다 갖다 붙이면 먹보핑이 될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고 네네. 펠리컨적 사고 네. 다 먹어버리겠다. 다 먹어버리겠다. 네, 무모하지만 한번 해보겠다. 시도해보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펠리컨적 사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요즘 Z세대 젊은 세대들이 이런 신조어를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디에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 진행자분의 신조어가 어디서 생겨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유행어는 개그맨이 개그 프로에서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예전에 뭐 세대이실지 개콘 뭐 그런 모르겠는데 것도 그런 있었고 거죠. 네. 제 때는 뭐 특히 이제 인터넷 카페 네, 카페, 네. 뭐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여전히 이제 그 설문조사를 보면 처음으로 신조어를 접하게 되는 건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가 1위로 꼽혔고요. 또 이어서 친구나 지인을 꼽는 MZ세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상의 어떤 관계 속에서 많이 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 재미있는 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MZ세대는 이 순위로 친구나 지인, 디지털을 선택한 반면에 네.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분들 같은 경우는 TV 프로그램이나 책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어른들은 유행을 여전히 글로 배우시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알게 되기도 했었고요. 네. 또 아무래도 누구나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또 미디어를 찍을 수 있는 어떤 시대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일상 사진이나 영상 속에서 아이돌 스타나 스포츠 스타가 표현했던 어떤 그런 표현들이 또 즉발적으로 유행어가 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한 아이돌이 영상에서 이제 한 아이돌 영상에 이제 팬이 다른 댓글이었는데 야 이거 편의점 봉투도 이제 유료인데 이 좋은 영상을 어떻게 무료로 봐도 되냐라고 하는 그 칭찬 댓글이 달려서 이런 것들이 이후에 이제 뭔가 칭찬을 할 때 이런 댓글을 쓴다라거나 하는 것처럼 꼭 개그맨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댓글러들이 이제 쓴 것들도 이제 유행어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네. 또 유행이 되기도 그렇죠. 하고. 네. 저도 저희 아이들하고 좀 소통해 보려고 뭐 네. 줄임말도 써보고 애들이 어떤 줄임말 쓸 때 별 다 줄 이러면서 별걸 다 주네. 그러면 또 애들이 아빠 그 옛날 거야. 점액추 막 이런 거 하시고 네. 점액추는 뭐야? 저녁 메뉴 추천 모르시나요? 네. 이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배우시고 네. 오늘 점액추? 네. 이런. 네. 근데 이거를 오히려 Z세대한테 이 말을 써보면은 네. 또 어색해요. 그런 네. 친구들이. 네. 왜 그럴까요? 보통 기성세대 분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신조어를 많이 알면 후배 세대와 잘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인데요. 그 Z세대에게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부장님들이나 선배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으니까 억지로 그 학교 과잠 빌려 입고 신입생 NT 따라오는 선배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억지스럽다. 네, 약간 억지스럽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제 억지로 신조어를 배우시거나 반대로 이제 신조어를 쓰지 말라고 꾸짖기보다는 이들이 이제 신조어를 사용하는 맥락을 좀 살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맥락과 분위기. 네, 가령 이제 개그 프로그램에서 한 친구가 에어팟을 끼고 일하면 능률이 오른다라고 당돌하게 말하는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예. 이분을 이제 뭐 맑은 눈의 광인 이렇게 해서 막롱광 이런 식으로 예. 줄여서 불러서 이제 지칭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막롱광을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직장 내에 어떤 새로운 갈등 요소들이 발생하고 있고 어떤 새로운 가치관이 이제 세대별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그 맥락을 읽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맥락 그거를 줄이고 그 말을 쓰는 이유가 뭔지를 오히려 맞습니다. 더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또 재미난 게 요즘 네. Z세대들이 네. 사투리에 관심이 많다고요?
맞습니다. 그 말주림 외에 사투리 콘텐츠가 뜨고 있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한 유튜브 채널에서 미디어들의 어색한 사투리를 모아서 이건 다 미디어 사투리다라고 하면서 진짜 사투리를 강의한 것이 화제가 돼서 큰 인기를 끌었었고요. 진짜 사투리는 이런 거다. 네. 그리고 SNS에서 특정 표준어를 먼저 말하고 이거를 대구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냐라고 하는 인스타그램 그 만화인 대구툰이 또 인기를 끌고 있고요. 가령 이제 뭐 떨어뜨렸다라는 표현을 대구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냐라고 했을 때 떨어뜨렸다. 네. 널 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소셜 미디어 상에서 그 충청도 개그가 굉장히 또 유행이죠.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도로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자 이제 좀 걱정된 승객분이 기사님한테 기사님 저희 잘 갈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니까 그 기사님이 이제는 기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선장님이라고 불러요.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지금부터 선장이에요. 네. 제가 이제 충청도 사람이 아니라서 잘 살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못 살렸습니다. 네, 인정. 네, 그래서 아쉬웠습니다. 네, 충청도식 개그로 이제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는 것도 사투리 유행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장이에요. 네,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어요. 그런 거죠. 잘 살리시네요. 네. 조금 이제 충청도 가까운 곳이 이제 고향이었어요. 그러시구나. 네.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예능에서는 이거를 개그 코드로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해왔는데 네네. 특히 Z세대가 사투리에 빠진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먼저 답하는 것은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감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그 첫 번째 의견이었고요. 또 모든 것들이 또 서울 중심의 콘텐츠이라서 그런 거에 피로감을 느끼는데 모든 게 서울에서 촬영되고 출연자도 서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라도나 경상도 사람들을 어줍지 않게 흉내내는 거가 어색했는데 그걸 이제 이런 그 소셜 미디어나 이런 데서 통쾌하게 짚어내주는 데서 오는 재미도 있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의외로 되게 세련된 외모의 젊은 아이돌이 나와서 자기 고향 사투리를 가르쳐주고 그런 것도 고향 있죠. 사투리로 친근하게 팬들이랑 소통하는 게 더 새롭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오히려 더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되게 솔직하고 예전에는 왠지 사투리 쓰면 안 되고 네네. 서울말 또박또박 써야 될 것 같았는데 한때는 그랬어요. 진짜 한 1, 20년 전에는 방송에서 사투리 쓴다는 게 되게 창피하게 느껴지던 그렇죠. 시절도 있었고 네네. 지역 방송에서도 지역 사투리를 쓰는 걸 막 뭐라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셔서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다양성을 또 다 수용하고 또 이런 시대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마케팅으로도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요. 이 사투리를 소재로 한 컨텐츠가 일단 너무 많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영상 채널이나 이런 것도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이 충청도 사투리로 유명해진 태아라는 어린이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아예 충청도 베이비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고요. 제주도 사투리로 유명해진 그 머랭하맨이라는 채널은 아예 영상 수익 중의 일부를 제주 결시가동을 위해서 다시 기부를 하기도 해서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 지역 사회의 선한 영향력까지 좀 확산하고 있는 형태고요. 또 한 지역의 디자인 업체는 이게 전라도에 있는 광주에 있는 그 디자인 업체인데 전라도 사투리를 주제로 해서 문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문구 제품을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탁상 달력 같은 경우에 이제 휴가 중이라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회사원들이 쓰는 탁상 달력이 근데 이 전라도 사투리 달력에는 이제 쪼까 쉬다 올랑께 찾지 마쇼잉 약간 이런 식으로 써 있다거나 잠시 자리 비움은 나 얻는 오게라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이것도 잘 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재미도 있고 디자인도 세련돼서 큰 인기를 또 끌고 있고요. 또 우리 이제 흔히 쓰는 이제 사투리를 이제 이모티콘으로 또 만들어서 이런 것들도 톡 메신저 같은 데서 활발하게 유료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방식도 참 다양합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KBS 김은성 아나운서와 함께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을 배워봅니다. 토론 좀 어렵죠. 다른 사람하고 이게 언쟁으로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슬기롭게 토론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지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미랄복지재단 스토리텔링 공모전 일상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상인 대상을 받은 이관형입니다. 저는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 중이고 조현병을 갖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조현병이라는 악기를 연주 중입니다 라는 작품으로 상을 받았고요. 일상 대화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던 제가
어떻게 장애인식 개선 강사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기도 하고 혐오하기도 하잖아요.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